자, 지금부터 새백년 포럼이 주최하는 대선 주자 이광재 의원 초청 강연회를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강원도의회 의원 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오전에 부슬부슬 내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한 걸음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강연회를 준비해 주신 포럼의 회원분들과 또 운영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승낙하겠습니다. 자리에 모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새백년 포럼의 이기원 상임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백년 포럼 상임대표 이기원입니다. 우리 포럼에서 이제 모시고 있는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회가 벌써 세 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로 최문순 지사님을 모셔서 행사를 가졌었고, 지난 월요일에는 박용진 의원님을 모셔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젊은 의원님들을 이렇게 계속 모시고 있는 중에 또 우리 도정을 또 한번 이끌기도 했고, 또 강원도의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가 있는 이광재 의원님을 모셔서 세 번째 강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제가 그 경력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민주당의 거의 횃불 같은 존재이시고,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지금 도정의 큰 역사를 이제 남겨놨습니다. 이제 좀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먼저 속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호나 이런 것은 삼가시되 속으로 큰 박수를, 그리고 박수에 있어서는 큰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강연에 앞서서 제가 양력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강원도 평창 출생, 시간 관계상 소수로는 승낙하겠습니다. 1988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 의원님 이때가 23세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그 후 2002년 대통령 노무현의 탄생에 기여 38세에 참여정부 첫 국정상황실장으로 주요 국가 정책의 디자인에 매진 39세에 17대 국회의원, 이어 18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2010년 민주당 최초 강원도 도지사에 당선, 2011년 정계를 떠나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수학, 이후 싱크탱크 여시제의 원장으로 재임하며 국가 미래 전략을 연구,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강원도 원주시 탑에서 당선되어 정계 복귀,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이미 와 있는 미래, 시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5월 27일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기치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대선 주자로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의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강원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이광재 의원을 여러분의 우리와 같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강원도에 왔습니다. 저는 이제 꿈을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아마 우리가 치료제하고 백신을 발견했으면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아마 사기는 아마 하늘을 찔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전 세계가 아마 한국을 또 새롭게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한국이 중진국인가 선진국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유럽의 어느 나라를 보니까 환자를 냅두고 의사들이 도망을 간다든지 미국을 보니까 우리가 세계 1위 미국 국가에서 방역을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백신을 개발하는 거 보고 역시 미국은 미국이구나 또 영국은 영국이구나 라는 걸 느꼈지만 우리가 일본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한국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구나. 이번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라는 많지만 모방할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많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6.25 잿더미 위에서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로 은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이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나라,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그런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이를 향해서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정치를 하면서 저는 우리가 근본적인 새로운 질문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가 부산의 충무시장에 선거운동을 하러 갔는데 연세가 많으신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희망이 있어서 투표를 하고 또 실망을 하고 희망이 있어 투표를 하고 또 실망을 하고 무슨 정치가 이러냐. 그래서 할머니 어떤 세상을 원하시나요? 나는 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우리는 왜 이게 안 되는 걸까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전 세계 우리가 G10 국가 10번째 나라가 됐고 G7 국가까지 됐는데 국가는 부자인데 왜 국민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국가는 부자인데 왜 이 젊은이는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애를 먹고 그 집이 뭔데 그 집 때문에 온 난리가 되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걸까요? 국민 여러분이 여태까지 피땀 흘려 번 돈이 국민연금, 교원공제, 군인공제, 경찰공제 임원을 다 모으면은 돈이 1970조 원이 있고 1970조 원이면 대한민국이 1년 쓰는 돈이 550조인데 그야 그 4배만한 돈이 있고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갖고 있는 돈이 1000조 원이 무려 대한민국 1년 쓰는 예산의 2배의 돈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일자리가 없고 왜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이제 뭔가 나라가 잘 살면 국민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이게 진정한 정치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한 대한민국이죠. 근데 국민은 행복지수는 저 OECD 밑바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극복해야만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정치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습니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축구 골을 잘 넣으면 연봉이 올라갑니다. 송가인이라는 분은 노래를 잘해야 연봉이 올라갑니다. 회사 사장님은 이익이 나야 되고 고용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내면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인은 도대체 뭘로 평가를 받습니까? 유명해지면? 잘생기면? 동네 사람들하고 친하면?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잘 될까요? 어느 날 TV에 나와서 유명한 인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까요? 뭔가 이제는 정치인의 평가 기준을 달리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행복 주식회사가 돼야 되고 대통령은 국민 행복 주식회사의 사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정치인들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전부 강원도 정치인도 GDP, GRDP, 경제 성장만을 위해서 가죠. 경제 성장을 많이 됐습니다. 미국 경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5명이 갖고 있는 돈이 전 세계 아프리카 전 대륙의 50%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몇 사람한테 모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는 국민이 행복하려면 무슨 걸 해야 되느냐?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는 일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이 없으면 금방 노화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것, 일과 소득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야학 교사 생활을 했는데 청계천에 그 앞에 보면 창신동에 인력시장이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와서, 그리고 조그만 식당에다 양복을 벗고, 그리고 거기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인력시장에서 기다립니다. 인력시장에 나갔다 오면은 저녁 때는 다시 양복으로 갈아입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일하러 갔다 왔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집이라는 것. 제가 수배 생활을 받을 때 정말 이 수배를 피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갈 집은 없고 버스를 타고 저 종점에서 저 종점까지 갈 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다가 제가 수배 생활을 끝으로 부산 영도가 살았는데, 그때 돈이 얼마냐면 30만 원에 5만 원 내는 방 한 칸짜리 집이었어요. 거의 반지하죠. 그때 이 집이라고 하는 느끼는 그 안온함,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것.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내 자식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게 부모인데, 우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지방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춘천고등학교를 지금 보면, 과거 우리가 80년대 춘천고등학교고 지금 춘천고등학교를 비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원대학 교수 중에 춘천에 사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의 그 많은 직원들 중에 버스 40대가 연일 출퇴근을 하는 이유는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동네를 잘 살게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교육 문제. 또 하나는 의료 문제죠.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에 사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서울대학병원에 10,000원만 내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시골은 산부인과 없는 병원이 좀 많습니까? 의료 문제. 시골에 가면은 영화관 하나도 제대로 없어요. 전 세계 많은 정치인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GDP라는 성장 중심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표를 찾자. 그래서 우리가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라는 이 물질적 지표. 또 하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70년간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좋은 관계, 좋은 이웃, 좋은 가족.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또 하나는 수명 100세 시대가 오면은 65살에 정년하고 나면 100살을 살면 35년 동안 뭘 먹고 살 겁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국민연금이나 이건 다 그걸로 설계되어 있는데 이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의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정치개혁이라는 암만 말을 거창하게 해봐야 그 필요 없는 거고, 국민의 행복이 나아졌냐 안 나아졌냐가 정치인의 성적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매년 대통령과 정부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1등부터 260등까지 매년 성적표를 발표하자. 그렇게 해서 260등 하는 사람은 냅둬도 자동으로 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저는 바뀐다고. 이게 진정한 정치입니다. 말로 정치하는 게 아니고 성적표로 얘기하고 숫자로 얘기하는 정치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저는 미래가 있고 이 길을 저는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그냥 정부가 아니고 국민 행복을 매년 여러분 지표로 평가받아서 그에 따른 돈을 쓰고
우수한 지자체는 돈을 더 주고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예산을 깎고 그렇게 해야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우리 정치인들 내년에 다 선거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강원도 내 16개 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에 440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이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제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학생 수가 점점 모자랍니다. 많은 학생들은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주에 있는 기업 태장농공단지만 가도 문막공단만 가도 많은 기업의 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인력이 다른 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부 직원을 뽑아서 새로 공부를 시키는 게 현재 오늘날 대학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대학교에 지금은 벤처기업은 들어가는데 그럼 왜 일반 기업은 못 들어가냐? 기업이 들어가게 하자. 그리고 그 기업에 들어간 기업에다가 대대적인 세제 혜택을 주자 이거죠. 아무 기업이나 막 가는 게 아니고 원주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과가 가는 거고 전라남도 광주에는 한전이 있으니까 전기와 관련된 거 가는 거고 진주 경상대학은 토지주택공사가 있으니까 도시계획이나 주택이나 이런 걸 해당되는 과가 가면 그런 기업들이 가게 되면 훨씬 더 학교 오는 학생들은 과가 특화될 것이고 그러면 취직을 하기가 쉽고 회사로 봐서는 사람을 채용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황당한 일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구미전자라는 게 저 경상북도 구미 거기다가 전자산업을 만들려고 보니까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금호공고를 만들고 금호공대를 만든 거죠. 경북대학교 전자과는 최고의 전자학과였습니다. 그 전자학과는 다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은 전부 종합대학입니다. 이제 그 시대가 아니고 특화된 대학을 만들면 대학도시를 만들면 저기다가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지면 학교 안에 지면 기업도 좋고 회사 직원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창업할 때 저기까지 살 수 있으면 청년들 주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일자리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대학 도시입니다. MIT와 하버드 대학은 아예 학교에 담벼락이 없습니다. 도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몇만 명이 모여서 회사와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우리도 이제 새로운 대학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방대학 하나씩 무너지면 거의 동네가 쓰러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동해에 있는 대학 하나 사라진다고 하니까 휘청휘청 되잖아요. 애들이 몇만 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만들어야 된다. 또 하나는 많은 맞벌이들이 근데 이거는 국립대학 같은 게 해보면은 땅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 보통 70% 80%가 땅값이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을 저걸 짓게 되면 땅값이 적게 들고 학교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애환이 돌봄 문제인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오후 1시 되면 집에 오고 고학년은 4시 넘어서 엄마가 2번 집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번 많은 이 문제 중에 돌봄 문제, 애들 유치원,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엄마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건물이 보통 3,000평, 4,000평 됩니다. 중학교도 오후 3시 되면 빕니다. 강원도 내에 폐교되어 있는 초등학교나 지금 도심 내 초등학교 폐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짓는 거죠. 지으면 거긴 돌봄 시설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 거죠. 주상복합이 아니고 교육과 주거가 함께 있는 주교 복합시설을 지으면 거긴 위어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동네 가보면 초등학교는 제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따로 복지시설 따로 전부 지금 따로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나 지으면은 우리가 일거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저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도 역시 땅값이 적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부하고의 기나긴 우리가 어려운 과정을 겪지만 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서울에서 노후 생활을 하는 은퇴자들이 대학 도시에 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 분들이 강원도 땅 사면 와가지고 맨 먼저 측량부터 하죠. 그리고 담벼락, 울타리부터 쳐가지고 동네 사람하고 싸움부터 하죠. 그런 게 아니고 저런 데서 와서 생활하면 훨씬 더 은퇴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대학 도시에 머물게 되면 와서 강의할 수 있고 70 넘어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서울 분들이 속초에다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속초 이 바닷가에 있는 아파트하고 하나 리조트 그 사이에 하나 리조트에 가면은 비즈니스 센터에 가면 컴퓨터하고 프린터기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 그 중간 정도에다가 저렇게 복합시설을 지어서 위워크도 있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노후 생활이 안정적일 거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일과 주거와 교육이 함께 있는,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초등학교는 일본에서 지금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도시마 구청은 1층부터 5층까지 구청을 쓰고 있고 구청 위를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거기 지역 주민들이 살아갑니다. 땅값을 적게 드릴 수 있으니까. 복합화해서 이제는 아이들이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런 게 의미가 없고 전부 캐빈에서 넣으면은 거기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이 길을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다들 성공한 국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굉장히 분열된 사회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다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왜 이래야 되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또 하나는 우리들이 한번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가보십시오. 1등부터 10등까지가 뭐냐? 제발 이거 강간과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할 때 되면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 부모가 애를 화장실에 끌고 가서 패거나 애를 집어 던지는 거나 이런 것이 심심찮게 CCTV에서 지금 몇 년째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울고 있어요. 학교 폭력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울고 있어요. 학교를 폭력을 피해서 전학을 가도 전학 간 게 아니고 메신저가 또 하나 나타나면 걔가 또 우리를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로 젊은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맨날 맞고 살으면 그 아이에게 어떤 고통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태어나서 누구를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이 최고의 이성의 행위이자 가장 어려운 결단인데 거기서 뭐냐면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을 하고 자식이 뭐냐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G7 국가라고 전 세계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본 책 중에 아주 감명적인 한 구절이 있었어요. 경찰관의 곤봉이나 경찰관의 체류탄보다 군인의 탱크보다 훨씬 더 큰 폭력은 길가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방치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울고 있는 저기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울고 있는 이 이웃의 폭력의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불행한 대통령의 시대를 우리가 끝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1대 49의 민주주의를 끝내야 합니다. 51대 49는 하다 설득이 안 되면 51이 다수결의 원리인데 근데 우리는 무슨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결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51% 대통령이 나왔는데 70%의 국민이 투표했다면 실제로는 35%의 국민이 찬성해 준 겁니다. 근데 35%의 국민이 찬성했는데 권력을 갖는 거 보면 100대 0의 권력을 갖습니다. 연일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대통령 선거를 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외교, 안보, 국방과 통일 문제와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문제 하나만 해도 국가 일을 할까 말까 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어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세종시 만드는데 72번 회의를 했는데 29번이나 그 회의에 참석하니까 저만한 변화가 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많은 일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 한두 가지를 해야 나라가 바뀝니다. 그렇게 하고 대통령의 참모가 정부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수석이 있죠. 그러면 총리가 갖고 있는 정부가 또 있어요.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이 있고 여기에 부총리가 있으면 두 개의 정부를 가지고 이 나라는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한테 과감한 내치를 줘야 돼요. 다만 주더라도 국민 행복 지표를 채우라고 주면은 총리는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나눠야 됩니다. 정치는 우리 새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여태까지 정치가 왜 이렇게 되는가. 선거 캠프가 열립니다. 전부 캠프마다 줄을 섭니다. 줄을 서고 선거 이기고 나면 당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은 측근 인사가 시작됩니다. 정실 인사가 됩니다. 회전문 인사가 나옵니다. 낙하산 인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일 싸우는 것. 이 전리품 정치를 끝내야 됩니다. 지금도 보세요. 어마어마한 캠프를 꾸려가지고 이래야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어요? 또 우리는 저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로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과거에 살아왔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우리가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우리가 한번 바꿉시다. 유승민 의원 좋은 사람이잖아요. 김부겸이 이런 사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대구에서. 선거법을 바꿔서 소신을 지키고 살아가면 언제든지 당선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그래야 나라답게 됩니다. 우리가 링컨 대통령은 자기의 라이벌한테 자기가 링컨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런 바보 온갖 인간적인 모욕을 다 한 사람을 국무장관을 시키잖아요. 거기에는 우리 모두 잘했다고 박수를 보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원이었던 공화당에서 임명했던 버냉키라는 사람을 연준 의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연임을 시켜줍니다. 그 버냉키가 오바마의 경제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권이 끝나고 나서는 버냉키는 다시 공화당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에는 박수를 치고 왜 우리는 상대를 끌어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치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면 마치 변절자처럼 저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 180석이 됐습니다. 우리가 시대전환의 조정원 의원이나 다른 당의 사람들, 조정원 의원 같은 경우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이 지긋지긋한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대한민국 사람들 스스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 가슴속에 열망을 갖고 새로운 정치를 한번 해보자고 우리 서로 한 박수 한번 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과연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밑으로 내려가는 걸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경제가 아주 좋으면 일자리가 없지는 않을 텐데 뭔가 지금 한국 경제가 고장 단계에 있는 건 아닌지 정점에 와 있는 건 아닌지. 저는 1965년생인데 저는 정말 후진국에 태어나서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선진국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보다 나은 세대의 세상에 살아야 되네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시죠. 대한민국이 1년에 전체 GDP 5천만이 노력해서 버는 돈이 대략 1조 7천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쯤 됩니다. 2조 달러가 안 돼. 2천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애플 시가총액이 2천조, 2,400조. 삼성전자 540조, 아마존 2천조. 우리가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야 합니다.
더 큰 성장이 없으면 우리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미 100명이 20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는 100명이 40명을 부양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한국 사회가 지속가정하지 않습니다. 인구 통계학상으로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이 모이면 돈 나눠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쌀떡에서 인심 나는 줄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그 쌀떡은 누가 채울 건가? 우리는 새롭게 도전해야 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사일 지침 개정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어요. 자주국방을 이루는 거. 그래서 평택 미군기지를 만들고 제주 해군기지를 만들고 대양 해군을 만들고 그리고 미사일 지침을 해소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주로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노무현 대통령 꿈이 지금 20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우주를 향해 나가요. 또 하나는 바다는 미개척 분야입니다. 우리 생물 중에 80%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미역, 다시마, 톳 이런 걸 먹는 거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 안에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과학은 이번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바이러스 하나가 1차 세계대전에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죽였습니다. 무섭잖아요. 생명과학 산업이라는 거.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몸 안에 있는 미생물에 대한 연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10조 개의 세포를 갖고 살아갑니다.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은 40조 개입니다. 우리 의장님은 나는 왜 폭탄주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데 포도주를 먹으면 얼굴이 빨개질까? 나는 왜 소고기는 소화가 잘 되는데 회는 소화가 잘 안 될까? 뭘까요? 체질일까요? 저는 미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피더스균이나 이런 거 하나 발견하면 세계적인 산업이 나오죠. 생명과학. 그리고 가상세계가 이런 세계를 통한 과감한 도전을 해나가자. 자,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현재 1억 명입니다. 네이버 1억 8천, 페이스북 27억, 인스타그램 10억, 유튜브 20억 명. 얼마 전에 우리가 블랙핑크라는 그 친구들이 가상세계에서 사인회를 했는데 5천만 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만약에 라인이나 네이버나 이런 것이 10억을 만들면 10억 명을 만들면 현재 대한민국 5천 명인데 5천만 명인데 그러면 시장이 20배를 커지는 걸 말합니다. 유럽 인구가 6억 명입니다. 그러면 유럽만한 시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이에게 저 꿈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 영토를 문화 영토를 5억 10억을 만드는 거. 그래서 제가 광제토 영토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보실까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면 대한민국 기업이 갖고 있는 돈 900조 원, 연기금 1900조를 쓰자. 이걸 과감하게 투자를 하자. 그러면 집을 지으면 그건 자산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하고 인력을 키워나가자. 강원도는 관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지금 이번에 코로나에 제일 타격을 입은 분들이 여행, 관광, 식당 하시는 분들. 전 세계 대한민국이 소자영업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이 살기려면 관광산업이 생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해외 관광객이 550만, 700만, 일본이 550만이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잘한 게 있다면 끝없이 규제 개혁을 해서 지금은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에는 3,500만입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우리가 1,500만입니다. 만약 3,500만 정도, 5천만 정도가 해외 관광객이 오면 우리의 관광이나 식당이나 이것은 지방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길을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은 10억을 투자했을 때 가장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게 관광산업입니다. 대한민국 강원도는 19%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이것이 우리의 거대한 산소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는 이 강원도에서 관광산업을 한번 일으켜 봅시다. 자, 또 하나는 여러분 의원 지방의원들 많이 계시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관료 사회를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산을 가져가면 먹히지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 됐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관료의 벽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야 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이걸 넘어야 우리가 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닌가요? 한번 보면은 지난 5년간 저출산 고령화 예산에 200조 원을 썼어요. 근데 출산율은 최하위예요. 뭔가 돈 쓰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농촌을 생각해 보세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연세 드신 분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뭔가 농업 예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새롭게 우리가 예산을 혁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83년도, 84년도에 재정계획을 했어요. 제로 베이스. 40년 된 옷을 입고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도로 예산이 50%고 철도 예산이 50%입니다. 지금 도로가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 기준 자체를 바꾸는 재정혁명을 해야 우리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이게 해보고 싶은 겁니다. AI 정보하고 사이버 가상 정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일하는 거하고 가상 정부가 일하는 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도대체 인허가를 공장 하나를 세우는데 3년 4년씩 걸리면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하냐. 제가 도지사가 돼서 그거를 체크를 해보니까 농지부, 건축과 뭐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의를 하러 가면 이번에는 건축과장님이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한번 서류 반려드리면 한 달 뒤에 와요. 그 다음 달에 회의를 하러 이번에 농직과장님이 바뀌었네. 그 다음 회의 가니까 인사조치가 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근식 부지사한테 일정 이상 투자하는 매주 회의를 하니까 나중에는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허가 부서하고 정책 부서를 분리한다. 정책 부서는 정책만 하고 인허가 부서는 행정사한테 돈을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위법한 사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와가지고 간섭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정보를 만들어서 사이버 정보가 더 일을 잘하는지 기존 정보가 일을 더 잘하는지 끝없이 체크되고 누가 일을 안 했는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이걸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혁신해야 돼요. 그러면은 일을 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우리 청와대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서 청원 게시판에 올리지만 세상이 별로 안 바뀌잖아요. 이젠 바뀔 수밖에 없는 제도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운명을 미국, 중국이 과거 우리 30년 전까지는 중국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컸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커졌어요. 과거 우리 외교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쉽지 않게 됐어요. 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강대국이 강대해지면 항상 우리는 전쟁에 휩싸였어요. 일본이 성장하니까 임진왜란이 났습니다. 청나라가 들어서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국,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 소련이 생기니까 6.25 전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이 한반도에는 전쟁이 생기면 조선을 둘로 쪼개자고 했어요.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하고 조선하고,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영국에서 문서를 보내가지고 나누자고, 6.25 전쟁 뒤에는 우리가 전쟁을 한 것도 아닌데 일본이 둘로 쪼개진 게 아니고 우리가 둘로 쪼개져 버렸어요. 또 하나는 항상 전쟁이 터질 때마다 당시 최첨단 세계 무기가 다 등장했어요. 임진왜란 때는 조총이라는 당시 최강의 무기가 등장했어요. 청일전쟁 때는 함포, 6.25 전쟁 때는 제특이라는 게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 등장한 게 6.25 전쟁 때 제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무기체계는 전 세계 최강의 무기체계가 지금 여기 전시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거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견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들이 박수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을 건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85년 전에 손기정 마라톤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을 갈 때 썼던 기차표 티켓입니다. 저 위에 보면은 동경에서부터 베를린이라는 티켓입니다. 우리가 관부 연락선이라고 했죠. 후쿠오카에서 우리가 부산까지 배를 타고 와서 부산에서 하얼빈까지 갔다가 하얼빈에서 바르샤바까지 가서 다시 베를린까지 가는 저 기차표 티켓입니다. 85년 전에 우리 선조는 저 기차표 티켓을 타고 유럽을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허리가 잘려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북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향해 나갑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의 문을 열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는데 남북 대화의 시간이 옵니다. 다시 한번 기회의 시간이 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평화의 문을 연다면 저는 경제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두 개의 체제에서 하나의 시장으로 가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꿈꿨던 남북한 FTA를 하는 거, 그러면 한국은 75개 나라와 FTA가 돼 있고 남북한 FTA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 만든 제품은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반도는 새로운 번영의 체제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꿈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나라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가보니까 아프리카 정상회담도 있고 중동 정상회담도 있고 미주 정상회담도 있고 중앙아시아 정상회담도 다 있는데 유럽 정상회도 유독 동북아시아의 정상회담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일 정상회담도 아직 우리가 정교화를 못 시켰죠.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몽골, 미국 이 5개 나라에 우리가 정상회담을 만들어낼 때 우리 운명이 달라진다는, 그러려면 이 외교의 힘이 얼마나 강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켈리 차관보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보고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특히 중국, 러시아, 일본에서 제 또래 중에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주석이 되거나 수상이 될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이 문제를 우리가 풀겠다고 생각을 했어. 2004년도에 미국을 방문했어. 백악관도 가고 펜타곤도 가고 국무성을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콜린 파월 국무장관 시절인데 비서실장이 안내를 받아서 가는데 저기 한반도과를 가는데 끝없는 폭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저 끝에 있는 저 한반도과라는 그 과를 봤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한반도가 작은 나라구나. 더 놀란 거는 그 사이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일본의 가부키 인형이 국무부 관리들 책상에 놓여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외교력을 키우지 않고는 절대 이 나라가 남북 평화의 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가 우리가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독도 문제 때문에 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지만 저는 단호하게 하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경제를 넘었으면 반드시 이겼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좀 새기고 도전하는 그런 정치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도전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시아에는 다국적 본부가 7,000개가 있는데 싱가포르 4,200개, 4,200, 홍콩 1,300개, 한국 93개. 다국적 기업의 본부가 한국으로 와서 우리가 싱가포르, 홍콩, 네덜란드보다 더 멋진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나갑시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을 만나는 위대한 도전을 해봅시다. 우리 G7 국가에서 G5, G3 국가를 향해서 위대한 도전을 함께 해나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가 잘 살면 국민도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행복한 나라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보니까 소우주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별 얘기가 많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별인 거죠. 밤하늘의 별 같은. 그런데 별은 어떻게 빛이 나나요? 우리 디지털 세상은 서로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구독해요를 눌러줘야 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넘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자라서 한 시골 소년의 그냥 꿈이 아니고 저는 일찍 역사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가장 존중받는, 국가가 부자면 국민이 부자이고 국가가 강하면 국민이 강하고 국민이 위대하면 국가도 위대해지는, 서로 위대해지는 별처럼 빛나는 나라를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광재를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지도가 2.5%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옆에 분을 눌러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전을 하는 게 우리 강원도 사람으로 가능할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니까. 지지도 1%였을 때 이인제 30%도 넘었습니다. 다들 거기에 줄 섰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된다고 저는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물었어요. 근거가 있냐고. 저는 다 대답했어요.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나는 그게 진리고 세상을 바꾸는 원천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전두환 독재 정권에 싸울 때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싸웠겠어요? 목숨을 걸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망이 있을 때 저는 세상을 바꾸는 거라고. 제가 강원도지사 나왔을 때 마이너스 23%였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주셨죠. 그럼 2.5%는 많은 거죠. 그래서 선거는 조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열망과 희망과 열정이 모이는, 위대한 사람들이 모이는 가장 최고의 축제이자 인간이 인간됨을 선언하는 그 시간이고, 우리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도전하는 게 선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믿고 도전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앞으로 저를 이어서 앞으로 또 위대한 꿈을 꿀 우리 허영 의원님께서 뒤에 와 계십니다. 우리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 때문에 예정이 없던 긴급한 국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가서 한 말씀 하고 급히 내려오는데 3시간 걸렸네요. 오늘 뭐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서울을 떠나는 많은 시민들이 줄줄이 고속도로를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쫄렸고 빨리 가야 되는데 좀 불안했는데 이렇게 잠시나마 열정과 열망과 또 비전, 희망을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듣고 그 쫄렸던 마음이 한꺼번에 확 풀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젊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희망과 비전을 가득 담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젊음은 결코 나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잠시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과 국가와 그리고 희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빛나는 그 비전을 잘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시는 길에 우리 모두가 그 비전과 희망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시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이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이광재 그 의원님께서 마지막 정리 멘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잘 쓰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다 우리가 이게 그 양자 물리학으로 보면 다 빚이잖아요. 다 빚이고 전자인데 우리가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보면 결국 인연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인연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인생살이에 많은 우연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연이 그냥 온 게 아니고 그 우연 속에 어떤 필연이 숨어 있는데 또 필연은 무엇으로 오는 걸까요? 이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풀어보고 싶은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구라는 별에 와서 살다가 또 돌아가는 긴 여행자의 삶이 인생이라는 건데 근데 이 인간에 온 이 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연한 사건을 보면은 사고를 보면은 어느 날 비가 왔는데 네온사인이 떨어져가지고 맞아가지고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버스가 지나가다 맨홀 뚜껑을 쳤는데 맨홀 뚜껑이 날아가서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느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느 사람이 내가 목적을 가지고 만약 어떤 대한민국의 한 분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광화문 내거리 가서 지금부터 단식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면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그 하나하나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 인간의 이 양면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 별처럼 빛나게 우리를 서로를 만들면 서로를 싸워서 하면 우리 에너지는 사라질 거고 서로를 비춰주면은 우리 에너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에너지를 크게 만드는 대한민국이 따뜻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생각이 모입니다.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생깁니다. 사상이 생기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가 강원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가슴 뜨겁게 이 한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